제가 이제 선생님 때 몇 가지 좀 말씀드렸어요. 성적표 적응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고, 석사배팅도 봐야 될 텐데, 변화를 봐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하고, 약간 충격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석사배팅은,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평가와 성적표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교육청보다 보셨나요? 하나 더 퀴즈는 있고, 평가원이 어디 소속인가요? 수능 주간에. 혹시 학생들 물어보세요. 어디 소속이에요? 교구? 총리시사. 되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잠깐 드릴 게 뭐냐면, 저에게 오늘 많이는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시합격자 결과가 좀 나오면 그걸 막 분석 설명을 좀 할 텐데,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평가는 어디서 들었나요? 교육 걸로 알고 있는 사실은 총리시사예요. 이런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해와 진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찍어서 오늘 설명 좀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이제 저희 홍준호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대입 정원인데요. 혹시 대입 정원, 나중에 자료실 분은 알겠지만 수시하고 정시하고 대입 정원이 정말 어느 정도 차이가 나거나 어디가 더 많나요? 수시. 그럼 수시가 얼마나 많을까요? 몇 대 몇 정도 많아요? 네? 10대 3.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10대 3까지는 아니고요. 한 68대 32, 5 정도 차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메이저 대학,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서영고를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걔네만 좀 얘기를 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75, 정시가 20.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72대 28. 72. 작년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면.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72대 28.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정원 58% 정도. 대학은 좀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럼 이 인원은 다 수시에 충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느 학교들이 충원 안 돼요? 예를 들면 서울대는 수시에 충원이 다 될까요? 75%? 지금 여기다 문과학부모님들이죠? 저 이과는 무료를 하는 건데, 문과는 된다고 보시면 서울대 합격하고 문과는 그거 안 하는 경우는 집안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본인의 신상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 아마 등록을 할 겁니다. 이과 애들은 등록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의대로 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하는데, 서울대 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등록을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랑 정시 비율로 따져본다면은, 수시 비율이 많은데, 여전히 뭐냐면, 공부에 대한 비중과 안배는 거의 9대 1이죠. 정시가 9, 수시가 1일 겁니다. 하나 더 봐요. 이 동네 학교에서 정말 중대 이상의 대학을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거 대학 정원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거 하고 조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에 3년 동안에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이 어떤 학교에 갔는지 조사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는지 좀 이물도 좀 잡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학교 가서 통계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가 통계가 좀 있고 남학교하고 여학교의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제가 이런 계좌를 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대치동도 수업하시고 강남대생도 수업하고 하니까 다른 지역, 목동도 있습니다. 목동 지역이나 대치동이나 그런 재학생들의 그 합격생들의 뭐 이런 그 자료들하고 스펙도 포함해서 이걸 갖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 많이 해요. 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소위 말하면 영신적으로 자료를 주면 저희는 다른 고등학교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면 그 특정 학교에 오늘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겠지만 여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대 이상 수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중대 이상. 서울대만 봐도 대충 아실 거예요. 서울대 공개가 되거든요, 언론에. 저희 자료집에 저번 설명회 나갔어요. 이 동네 서울대 학생들의 정시와 수시죠. 이건 나중에 영화부 보시면 더 그러냐면 제시는 빼먹으면 더 하세요. 사실 이 동네는 좀 슬프지만 압도적으로 수시 합격생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 동네에서 올해 정시 맞춰져 있나요?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복수정답 허용된 것 때문에 대선 보니까 원래는 대선에서 만점자가 올해는 작년에 8명 나왔고 올해 2명 나왔었어요. 6반, 6반. 올해 지금 그 복수정답 만점자 하고서 지금 9명 정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넘어가면 지금 국가가 올해 처음으로 국가보다 만점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를 좀 예전에 좀 판단하시면은 첫 번째 루트로 따진다고 한다면 자, 이런데 실제로 인구 비중은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노출을 나가라고 말씀드린 전혀 이거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럼 대학 정원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노출인가요? 정시인가요? 장애인걸 봅니다. 예전에 이제 뽑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입니다. 특히 문술, 수능. 이게 지금 우리가 메이저 대학교 7대 3종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학생부 종합이 얼마냐면 50%.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수능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하는 거는 산산이 부셔버리는 게 사실은 학생 종합. 물론 이것도 중하위권 대학이냐 상위권 대학이 달라져요. 지금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서울대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서울대를 뺀다면 나머지 대학들 본다면 보통 학생부 종합이 차지하는 것, 학생부 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부 전형이 학생들이 가는 인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고3 편향이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고3 재수생들은 학생부 교과전을 아예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 서울대 지금 680명 뽑는데 재생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 전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는 사실 무시하지 말라고 해요. 저희가 무술 프로그램 따르는 거. 웬만한 학생 말고는 무술 프로그램이 1학년 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에 뭐하라고 하면 대진거리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 14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14년 오랫동안 하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직한 안 해도 될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하죠. 학생부 전형 우리랑 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학교랑 상관이 있는데 저희 학원하고 별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학생부가 그럼 이렇게 수시에서 갈 때 절대로 필요한 거냐? 그럼 어떨까요? 학생부는 아주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중요한가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식으로 내신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수능은 중요할까요? 수능에서 내신? 절대 안 중요합니다. 다 죽였어요. 문술에서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중급 때 얼마씩 내신 문술 전형에서 내신을 깎으냐면 0.0점씩 깎아 100점 맞죠. 소위 말하면 학생부 전형 말고는 학생 교과 성적은 더 중요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특기 전형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전형과 요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만 요 두 전형에서 내신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제가 노술 전형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물론 대원 친구지만 내신 전형으로 가장 낮은 건 8.6도 간 적이 있어요. 8.6도.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이건 실제 연대가 작년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으로 본다면은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이 연대 노출 전형에 2.8등 정도 나왔어요. 표준 편차까지 따져본다면 4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럼 영역마다 중요한 것이 좀 달라져. 그럼 하나 또 볼까요? 수능 점수는 수시 선발에서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뭐 때문에 필요하죠? 최저 때문에 필요하죠.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능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로운가요? 최저를 충족한 상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연대 최저가 좀 높았죠. 모의고를 해볼까요? 연대고나 연대고가 2, 1, 2 연대 최저입니다. 이게. 근데 혹시 이렇게 맞은 친구랑 이렇게 맞은 친구랑 어떤 학생이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나요? 이 학생이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많이 알고 계시냐면 이런 학생을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것도 시중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학원들이 잘못 이야기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수능 성적에서 높은 학생을 선발하면 입시 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능 만점자 친구들도 실제로 연대 노출 전형 지원에 따라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다른 전형도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우리 학원에 붙여놓은 중에서 김남이라는 친구가 사인하고 붙여놨어요. 그 친구가 연대 간호를 의시했다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정시로 서울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최저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의 걸 점수로 환산해서 뽑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좀 잡아줄 거는 우리 홍성현 소장님 잡아주시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의 오해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건 좀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내신이 전체적으로 출시에서 필요한가? 필요한 전형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전형이 있다. 그리고 수능 점수는 얼마나 수시에서 많이 반영될 거냐? 실제로 최저 조건 이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오해들 중에 하나라서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된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면접도 많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의 어떤 정답 또는 학교에서 묻는 거에 대한 대답 또는 면접의 반영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면접 학생은 성과를 할까요? 성과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전에 서류 스펙으로 다 끝났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게 준비를 시키거나 준비시키지 않겠죠. 사실 학교마다 좀 다르죠. 얘들 면접 전형이 되게 중요한 학교가 있고요. 면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뭐하고 연동하냐면 이제 올해 예전에는 보통 아마 스펙이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 서울대로 전환되는 서울대가 스토리를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스토리를 많이 보는 대학들이 정말 면접에 관련된 비중이 되게 높은 학교예요. 충분히 반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스펙 위주로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합격자들의 점수를 보고서 이제 분석을 해내요. 어떤 학교가 스토리를 보고 어떤 학교가 스펙을 보는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률적으로 얘기할 때 이 학생은 예를 이런 거 내신이 교과서적 1.5 일반고 학생이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좀 했고 외부 스펙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1.5로 혹시 서울대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을 쓰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 친구가 만약에 서울대 일반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고대 융합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자, 보통 확률은 뭐로 보시냐면 수시 컷하고 정시 컷하고 되게 비슷하게 많이 연동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서강대 가기가 정시로 쉽나요? 서울대 가기가 쉽나요? 서강대가 쉽죠? 수시 그럴까요? 그렇죠. 수시 컷을 정시 컷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우리가 갖고 장점을 놓칠 수 있어요. 만약에 내신 1점으로 융합을 쓴다 아마 성도 문제가 낮을 겁니다. 올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융합 1단계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융합 1단계만 발표된 것만 봐도 지금 얘네가 뭘 보고자 하는지 대충 잡히긴 합니다. 우리 이 친구는 서울대 일반을 쓰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대를 쓰는 게 상향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커트라인하고 수시 커트라인이 같은 높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뭐 이 동네에서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서강대는 떨어지고 서울대는 떨어졌는데 서울대만 붙여 친구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그것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필고사는 되게 많이 떨어져 봤는데요. 면접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신문사 기자 뽑을 때는 제가 지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었는데 사실 면접 태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자 입장에서 혹시 존경하는 학자가 있니? 학생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도전적이긴 한데요. 이유가 뭐니? 어떤 이유가?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물론 되게 도전적이긴 하지만 생각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경제학을 지원했어요. 경제학을 지원했는데 종교 학자가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 생각은 뭐냐면 애덤 스미스 생각하고 리카우드 생각하고 장하준 얘기한다. 장하준 너무 자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누구를 대답할까 애기야.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보통 아이들 대답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같이 종교학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종교학자가 없는 이유가 몰라서 생각해 보서가 아니고요. 사실 학문의 길로 들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존경하는 선배학자가 있다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존경하는 선배학자가 있다는 거는
그 친구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잘못하면 종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는 종교하는 학자보다는 존중해 줄 수 있는 학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떤 친구였냐면 그 친구한테 약간 팁만 줬었는데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눠줬던 자료 중에서요. 여기에서 합격생 답안의 합격이 뒤찾기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 보시면 그 페이지에 보면 그 페이지 보면 그 서울대 작년에 합격생 친구 받아봤습니다. 그 페이지 보면 합격자들 성적들이 있어요. 스펙들이. 자료는 이런 자료예요. 합격생 답안의 성적이 뒤찾기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서울대 합격생 애들 중에서 종교학과 붙은 친구가 있어요. 최종학교. 예신 1점 4만원이 나왔고요. 수능은 1, 2, 1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뭐 연대 학생부를 쓰거나 이런 것은 다 떨어졌을 겁니다.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면접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만약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뭐 그게 도전에서 어떤 걸 이용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교과지도 설명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어떤 대답을 했었냐면 시험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신이 존재하다고 생각하냐? 종교가.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저는 신이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빠르지만. 저는 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리차드 피스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인간의 환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치 수학에서 허수 아이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허수 아이가 실체하는 수예요? 실체하지 않는 수예요? 실체하지 않는 수죠. 하지만 수학문제 풀 때 허수 아이는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하죠. 그럼 세상을 이해할 때 신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해하니까 어렵다.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종교를 믿어놓고 위로를 아침에 가는지,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허수 아이와 같은 신을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친구가 붙었는데 사실 스펙도 없었어요. 전혀. 근데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교과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약간 착각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뭔가 고전적인 테스트나 자기 이야기를 끌어내다 대답하면 되게 좋긴 한데 평가를 받지 필요한 거죠. 왜냐면 교수는 사실 만약에 그 친구가 버트란드 러셀의 종교란 무엇이 이런 거 갖고 대답했어요. 그럼 과연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수고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그 양반이 약한 게 뭘까요? 종교학과 교수. 수학이 약한 거예요. 벌써 수학 모신지 오래됐죠. 근데 자기가 몰랐던 어떤 이야기들, 자기가 단편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교과에서 배웠던 얘기를 끄집어내서 대답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오해만 좀 말씀드리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정말 책을 많이 써서 글을 잘 쓸까? 그런 학생도 없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논술은 글 잘 써서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글 잘 쓰는 학생은 없어요. 대신 왜 뽑아야 되냐면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가 정시에 1000명을 뽑는데 논술을 1200명 뽑습니다. 그럼 정말 1200명 학생들이 글을 잘 써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과 평가에서 글을 잘 쓰는 건 되게 불가능합니다. 대신 상대평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얼마 쓰면 되고요. 그거는 뭐가 활용될 수 있는 거냐면 본인이 그동안 배웠던 교과 지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제가 아까 면접에서 허수 아이라는 수학적인 걸 얘기한 것처럼 사실 다른 개념도 그렇게 끌고 와서 쓸 수 있다. 이게 막연히 다른 과목을 새롭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논술과 면접에 대한 비중들에 대한 준비들, 출시 지원 횟수가 6회인데요. 하나로 올인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서류가 6개, 논술가 6개 쓰지 마시고 그 안배를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뒤에 논술님도 자세히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논술만큼 사실은 선생님들이 편차가 큰 수업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가 없죠. 우리가 뽑아서 쓴 자료를 갖고 수업을 할 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학원을 선택했든 간에 학원을 믿지 마세요. 선생님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쓴 답안은 실제 학교 시험 나가서 우리가 시험 봤을 때 붙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뭘 믿고 그냥 수업을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저희는 사실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거의 매년 수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작년도 연대 수석이 있었고, 재작년도 연대 수석이 있었고, 작년은 중앙대 수석도 있었어요. 고대 차선, 성대 차선.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어떤 걸 많이 의존을 하냐면 저희 수업이 합격생들 답안 분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좋아하는 답안이 아니고 대학에서 어떤 답안을 되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글들을 만들어갈 것인지 주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강사의 주관성을 좀 많이 줄여나갔고요. 좀 이따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거든 강사의 주관성 어떻게 줄여나갔고 왜 이런 공사냐면 실제로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썼던 답안들을 대학 교수들한테 채점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탈락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래요. 왜냐면 선생님들 답안을 다 쓰거든요. 그럼 서로 보면 많이 답안이 많이 안 돼요. 그럼 자기들 답안을 다 써요. 저희가 세미나를 하죠. 그래서 제가 논술학원을 선택하거나 하실 때는 강사의 주관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학원을 선택하거나 하실 때 과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을 제대로 하면 과외는 좀 위험하실 수 있다는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관점이 채점 기준의 관점과 부합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아마 논술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내신에 대한 거 하나 생각해 말씀드렸고요. 수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논술과 관련된 거, 면접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 개별 갖고서 설명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긴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찍어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정시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이 동네에서 정시로 대학 학교 학생들의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되게 좀 슬픈데 올해도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혹시 물어보시고 학교 가서 보통 대학에서 최저 조건 요구하는 게 2등급 2개가 생각 많거든요. 2등급 3개나 예술연구나 소위 말하는 여덟점에서 2등급 2개가 안 나온 학생이 고3 중에서 몇 명이 안 나온다고 혹시 다른 애들 물어보시죠. 2등급 2개가 안 나왔다는 걸 보면 경기권 대학까지 가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는 저도 25등 밖에 나가면 안 나와요. 허락원이나 몇 개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마다 정확히 물어보세요. 감으로 그냥 선생님이 주지 말고요. 올해, 그러니까 2015학년도에 우리 아이 1년 3대들이 수능에서 혹시 2등급 2개가 안 나온 학생이 정부에서 몇 명 되는지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우리 아이들을 방향 지도를 하셔야 될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왜 진행된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우리 이양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 수강 명이 간단한 입시한 거, 우리 입시한 주변 페이지 말씀드리고, 문술 프로그램 얘기 좀 드리고, 올해 문술 출제 동향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저희가 이제 수시 실전이 나오면 합격자 발표가 되면 그거와 관련 합격자 스펙 공개 설명을 진행합니다. 근데 나눠진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스펙, 작년 실적들에 대한 합격자 분석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황정현 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을 들어오실 때 무비에 개입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계 유일한 개입연구소인데 벌써 들으면 안 되죠. 개입연구소 한동현 소장님하고 그리고 2016학년도 많이 말씀하세요. 입시 전망에 대해서, 입시 경향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현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오늘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할 게 없어요. 8시 5분 되면 또 얘기해 주세요. 수업들은.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꼭 이 겨울 방학을 이후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입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우리 입시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3입니다. 겨울 방학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겨울 방학 때는 지금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두 가지 가지고 살펴볼게요. 40점 수능부터 한번 볼게요. 40점입니다. 여기 이제 올해 수능이 조금 쉽게 숙제가 됐었는데 일단 그 컷으로 보면 국어 우리는 B형이죠. 국어 B형이 91점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수학은 96점, 영어는 98점. 그 다음에 또 탐구는 예년하고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47, 8점 정도 예전 것도 혹은 또 시험 과목은 50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점수 40점을 기준했을 때 올해 2015학년도입니다. 예상이 되는 전시의 어떤 지원권 그러면은 그 표에 40점 표에 보시면은 왼쪽에 등급도 있고 상위 대표이 그다음에 대표이 평균 원점수 이렇게 있는데 원점수로 봤을 때 서울대의 좀 인기 그룹들 경영, 사과, 가정 이쪽에는 한 394.5점 정도 예상이 돼요. 이건 뭐 전체 4개 영역에서 한 2개 정도 마이너스 2개 정도 되는 거죠. 3점짜리, 2점짜리 1개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틀리면 전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에 한 390점 정도 소승한 그러면 차이도 없으면 1개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주경혜 씨 그러면 한 300, 소승한 한 385점 정도 되고 주경혜 씨 그러면 한 375점 더 이상 되고 저기 건대 라인을 가게 되면 한 370점, 한 30점.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좀 영어 수학에서 조금은 난이도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좀 쉬운 수능이죠. 그래서 올해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수를 했을 때 이 정도가 돼야지 조기식 때 이를 대학교 목표하는 데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후에 이제 직업별 성적표를 다들 잘 보시겠지만은 성적표가 나오면 요 대본이하고 표현점수는 시험 때마다 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본을 보시는데 대본의 평균을 한번 내보시면은 거기 있죠. 대본의 평균이 약간 서울대 같은 경우는 99% 되거든요. 대본이는 큰 차이입니다. 대본의 평균을 내보면 상대적인 미치기 때문에 전국 수험생들 대본의 평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대략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이를 학교에 갈 수가 있고 표현점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원점수 같은 경우에 난도에 따라서 변하죠. 문제가 아주 오래됐으면 394점이 아니고 한 380점 정도 되더라도 서울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도에 그리고 예상이 되는 난이도 정도에서는 이 정도다 이렇게 하시고 이후에 성적표가 나오면은 오른쪽 기퉁에 한번 보시면은 국영수사 여기 책이 아니고 성적표 기퉁이 오른쪽 기퉁에 보시면은 그 조합이 있죠. 그 조합 중에서 국영수사 4개 영역 합 수차 대표리가 있죠. 99.8%, 96.2% 이렇게 해서 여기 100 마이너스를 하면은 상위 대표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99%면 100 마이너스 99 해서 상위 1%죠. 그래서 오른 여기 표에 상위 1%를 보시면은 1% 그러면 뭐 수강 상, 성균관 상, 한양 최상 이 정도의 학과들 갈 수가 있다. 점심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 대해서는 여기 참고 삼아서 수시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능은 어떤 전형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 전형을 하지 않는 이상 6개 수시에 6개 전형을 모두 특별 전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능은 끝까지 하고 가야 되죠. 내년 11월 12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하면서 지금의 수능 난도에 어느 정도 맞춰서 꾸준하게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계속 해가야 되죠. 그리고 수시가 문제인데 수시에 어떤 것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오늘은 저는 이제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논술에 대해서는 일단 논술 수익을 들어가서 좀 할게요. 그래서 국적으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입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16 계획 일정인데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것들을 그냥 체크를 하고 갈게요. 학생부 거기 2000 계획 일정에 수시는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라는 게 8월 31일까지인 거 다 아시죠? 8월 31일까지 기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수시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교과서들 같은 경우에도 1학기만 반영이 되고요. 다른 것들, 독서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8월 31일까지 한 거 기록된 거에 대해서 수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컨설팅을 해보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항목들이 3학년 때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느냐. 지금은 학생 때 우리 보시면 학생부에는 항목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8번이 교과 발달, 우리 성적입니다. 중간 수행, 기말 합쳐서 학기별로 내신 그 부분이 8번이고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0번이 이제 10번은 학년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은 3학년 때부터 반영이 안 돼요. 빼고 나면 1번부터 9번까지는 3학년 1학기에 다 들어가요. 독서가 9번인데 독서, 공사 이런 것들은 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한국어가 수시에 다 반영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지켜보시고 수능 시험은 11월 12일에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승급 통지는 12월 2일인데 올해는 12월 3일이고요. 12월 19일부터 정시 원서를 받는데 내년 되면 한 주가 밀려요. 그래서 올해는 24일까지 원서를 받는 데 비해서 내년에는 연말까지 계속 원서를 받고요. 그거 일단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느냐. 주요 입시 일정을 보시면은 9월 초에 원서를 접수를 하죠. 수시 원서를. 그리고 이제 발표는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9월 혹은 이제 10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수시가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12월 2일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 내신에서 중요한 거는 3학 1학기 중간하고 기말이죠. 3학 2학기 성적은 일단 정시에서 조금에도 반영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중간고사 있을 때 수시 시험철이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해서 합격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시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 더 집중을 두는 경우에는 2학기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표현을 선방하는 정도만 해주고 정시 때에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시간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2학기 성적은 아주 중요하지 않다. 재수를 하더라도 2학기 성적이 아주 비중 있게 들어가면 재수하게 되면 대부분 논술 수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 그때 당시에는 수시 수능에 좀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고 대신에 3학 1학기 성적은 챙겨야 됩니다. 3학 1학기 성적은 논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논술에서 논술은 사실상 논술 전형은 사실상 논술 100%가 아니고 상당한 비중이 있어요. 학생부의 비중이. 그래서 정시보다는 확률이 커요. 정시에는 워낙에 등급당 한 0.1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시 때는 그래도 등급당 한 1점 정도 들어가요. 1점 가까이. 학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조금 있지만 1점이 넘는 학교가 있고 포인트 있는 학교가 되게 크거든요. 1점이 넘는 학교가 있고 1점이 안 되는 학교는 평균적으로 한 1점 정도, 등급당 1점 정도 돼요. 그래서 올 2등급인 친구하고 올 4등급 친구는 한 2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올 4등급은 2등급에 비해서 마이너스 한 2점 정도.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논술 시험을 봐서 결국은 따라잡기 위해서 논술 점수를 10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중이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정도인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논술 전형, 논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논술 전형을 위해서 학생부 이 교과 성적은 나름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등급 구간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 5등급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 좀 좋지 않아요. 5등급 넘어가면 격차가 좀 크졌거든요. 1등급부터 4등까지는 촘촘하게 격차가 크지가 않은데 5등급 넘어가면 아주 크죠.
6등급 되면 아주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한 7등급서부터는 논술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등급, 6등급 격차가 커지고 4등급까지 천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등급과 4등급에는 너무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다. 그래서 3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지면 논술 전형을 위해서도 좀 그 내신을 좀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챙기는데 대신 그 논술 전형에는 대부분 영문계, 우리 영문계니까 국영수 3화 반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논술 전형만 볼 거다 할 때는 다른 과목은 사실상 챙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죠. 국영수 3화는 잘 챙기자.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3, 4, 5, 뭐 4설까지 포함하면은 매달 시험을 보겠지만 중요한 시험들은 3, 6, 9, 11 이렇게 되어 있죠. 3월달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애들의 어떤 일종의 어떤 길, 이게 되게 기싸움이고 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험을 이렇게 보고 6월은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합류를 하니까 중요한 시험. 9월 같은 게 맞아요. 평가 시험이고. 올해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기가 좀 하지만은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험. 평가원 시험은 결국은 이제 11월달 평가원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인 건데 전혀 그렇지는 못했었죠.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데 어쨌든 간에 좀 취지로 봤을 때 이 6월하고 9월은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재수생이 같이 보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11월달이 중요한데 11월달에 6월달, 9월달 아무리 잘 보더라도 11월달에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다. 결국 11월달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계획을 11월 최종적으로 이 정도 점수를 받겠다. 이 정도의 어떤 완성도를 보이겠다 하고서 계속 수능에 그 실력 상하시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9월달에 수능 전 시험 9월, 10월에 그리고 논술 저기 수능 보고 난 이후에 수능 수시 2차 논술을 이제 보게 되고 그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는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여름 방학쯤에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다음에 1차 시험 9월달, 10월달 그다음에 수능 후에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시 일정이 이렇게 4가지 연역 내신하고 수능, 논술, 서류 면접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될 거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은 그 일정을 염두에 두고서 일정 계획을 시험을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 대입전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입전형의 어떤 구조를 한번 보고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내가 누울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 전형은 논술 전형만 할 거다. 수능 플러스 논술 아니면은 학생부 전형을 한번 해보겠다. 학생부 전형 중에서도 교과형을 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가 약하다. 교과는 좋은데 교과를 가겠다. 그러면은 아예 교과를 세게 3학 1학기까지 만들 필요가 있고 종합형이다. 그러면은 비교과를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도 할 것들이 많아요.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부 전형 안 된다. 특기자 전형도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거는 수능 논술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할 거냐 1년 동안 그냥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이 논술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논술하고 수능하고 이 전형 구성을 한번 볼게요. 수시의 67% 올해 전국 산여대학 전체를 봤을 때 수시가 67% 24만 3,748명입니다. 정시가 33% 12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형 유형별로 보면 교과형이 38% 제일 많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전국이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서울 15개 대학교의 교과형은 좀 줄어들어요. 10.5% 정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간 더 늘어나죠. 18.5%대 지금 우리 서울 15개 대학은 20.3%입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특기전형도 약간 늘어나서 5.9% 정도. 그 다음에 논술은 전국 단위로서는 논술 시험은 서울 경기에 있는 학교들, 주요한 학교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2단계 대학교 고사에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 딱 2개 학교가 경북대하고 부산대 2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좀 주요한 말하자면 좀 상위권 대학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보면은 4.1% 이상이 되고
전체 100%에서 서울 5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근처 17.8%,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가게 되면 이 퍼센트는 더 늘어나요. 5개 대학이 17.8%이고 상위권 대학 쪽으로 쭉 가버리면 연구소생활 이렇게 되면은 한 25% 넘어가요. 그래서 제일 비중이 이제 주요한 학교를 놓고 보면은 제일 비중이 큰 전형이 논술 전형인 거죠. 그 다음에 정시를 보면은 수능이 주가 되고 이게 33% 올해 2015학년도보다 약간 줄었어요. 정시 비중이. 수시대 정시가 64대 36%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수시가 비중이 한 3% 정도 포인트 높아져서 67% 정도, 정시가 33%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뒷장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 주요 대학 전형 유형별 모집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그 표로서 제가 이제 좀 간추려 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위에 그 동그라미가 있죠. 까만색 동그라미가 그 전형의 비중, 그 전형 요소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가 절대적이죠. 가장 큰 동그라미고, 그 다른 것들이 동반이 되기는 돼요. 교과형이라 해서 꼭 교과만 가지고서 전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수능 조건이 붙는다 혹은 서류도 붙을 수도 있고 또 면접이 붙을 수도 있고, 그 맨 아래 이제 표시해서 주 표시해서 거기에 이제 유형을 한 4가지 정도 예시를 했는데, 교과에 수능 조건이 붙는 경우, 또 교과에 비교과가 붙고 수능 조건이 붙는 경우, 또 교과에 비교과 서류 수능 조건, 마지막으로 교과 비교과 서류 면접 수능 조건이 다 붙는 경우, 이런 경우가 유형별로 좀 달랐어요. 교과형이라 하더라도 좀 상위권 대학을 갈수록 추가되는 게 많아요. 서류에다 면접에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지경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사실 종합전형인데 교과, 비교과, 수능, 면접 다 붙어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고대 융합전형이 학점 추천전형 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사실상 종합전형이라든지 고대 방금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서울대 지경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기는 하지만 사실 교과형에 가까운 종합전형인데, 그리고 그 고대 학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교과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 전형에서도 다 붙어요. 4가지가. 교과형이라고 하지만은 좀 상위권 대학 갈수록 붙는 게 많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서류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교과 그렇지만은 교과도 상당히 중요하고 면접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특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서류가 더 중요하겠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시로 가게 되면은 이 수능이 가장 중요한데, 그 비율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애가 내가 가야 할 그 학교들에서는 어떤 전형들이 큰지, 사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이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전형이 교과형 전형이 이렇게 있는 저렇게 되어 있는 데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 학교들을 한번 보면 오른쪽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제가 표를 서울 15개 학교만 가지고서 정리를 한 건데, 교과형 종합형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중심 전형 같은 경우에도 학교들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도 원투로 나눠서 보면은 교과 전형 중에서 교과만 가지고, 사실상 그 전형은 교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능은 수능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능은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이 교과만 가지고서, 물론 교과만 가진 애들 중에서 수능 조건이 붙었는데 그 조건을 모집 인원만큼 못 채운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는 건데, 수능 조건을 채운 친구들이 모집 정원을 넘긴 경우에는 수능 조건은 임무만 하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교과만 가지고서 당락을 결정짓는다 하니까 교과만 가지고서, 이 학교들 중에는 이제 또 수능 조건이 붙는 경우가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한양대 학생부 교과는 올해 면접을 사실 봤는데 최저는 없었어요. 면접을 왔는데 면접 빼버렸어요. 내년되면 한양대 교과 전형은 면접도 없어요. 그냥 학생부 비용까지 안 들어가요. 교과만 가지고 100%입니다. 최저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양대 교과 전형 지금까지도 합격하려면 그냥 1.0대 막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낼 수 없는 전형입니다. 그냥 1.0, 커트라인 1.05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될 건 이 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교과형 내지는 학생부형으로 좀 지원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학교 간의 어떤 유불리가 어떤 게 있을까? 비교를 직접 해보자면 바로 아래쪽에 중앙대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요. 중앙대 학생부 교과에서 비교과를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출결 동사만 반영을 해요. 대부분 학생들은 만점입니다. 교과만 반영하는 대신 수능 조건이 나름 있어요. 세계 합의 인문계에서는 6이거든요. 세계 합 6. 그래서 나름 높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상당히 조금 떨어져요. 중앙대 만약에 최저 없이 뽑는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1.0대, 1.1 정도 되는데 최저가 세계 합 6이 돼버리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한 1.5 정도 바깥으로 떨어져요. 세계 합 6을 맞추고서 중앙대를 사실 수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들은 중앙대를 쓰지를 않거든요. 중앙대 가면 딱 좋겠다는 친구들이 쓰는데 내신은 좋으니까 쓰는데 최저가 안 나와요. 최저가 안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되냐면은 서울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노원구에서도 세계 합 6 인문계에서 중앙대 쓰는 친구들 중에서 최저 나오는 경우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메이저에 있는 학교들, 그 일반고 중에서도 내신이 일단 좋아야 되니까 일반고 중에서 좀 상위권 일반고이 주로 되고 서울에서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좀 변리를 가버리면 이게 안 돼요. 세계 합 6이 안 돼요. 이 지방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세계 합 6이라는 조건이 나름 좀 빡빡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 합 6이면 정시에 중앙대를 갈 수 있는 성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낮은 조건이에요. 중앙대 정시에 세계 합 6 가지고는 원서도 못 내요. 중대, 인문계, 정시에 가면 못해도 1, 1, 2, 2는 돼야 되는데 근데 수시에서는 그냥 1, 2, 3, 4 되잖아요. 1, 2, 3, 4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서 낼 때 이제 이 부분은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도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나중에 원서 낼 때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 정도만 한 발짝 정도만 양보를 하면 나름 잘 갈 수 있어요. 중앙대 1, 2, 3, 4 나오면서 중앙대 무슨 이렇게 내가 내신이 지금 이렇게 좋고 수능도 1, 2, 3, 3 정도 나름 괜찮은데 중앙대는 아직은 내기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저 조건이 일단 약간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학교를 좀 유심히 내가 수능은 나름 좀 괜찮아요. 내신은 좀 애매하지 않나 한 1점대 중후반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 친구들 중에서 수능이 나름 잘 나오는 친구들 물론 이 친구는 대부분은 좀 노원에 있더라도 좀 메이저 학교들 친구들이죠. 학생부 교과형에서도 좀 경쟁력 있다 하니까 좀 유심히 보시라고 이런 전형이 또 어디가 있냐면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서강대 종합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종합 1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수능 조건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서강대 종합 일반형이 있죠. 이게 올해 서강대 교과형 전형이 내년에 이렇게 사실 바뀌는 건데요. 여기에 수능 조건이 예전 무슨 선발 있을 때 조건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계 합의 4입니다. 지금 나온 수능 조건으로서는 제일 높은 조건이에요. 모든 대학을 통틀어서 연대의 동술 전형 4개 한 6 제외하고 학생부 전형에서 제일 높은 조건이에요. 세계 합 4. 세계 합 4. 세계 합 4면 서강대를 원서를 수시 때 잘 안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죠. 세계 합 4. 정시 때는 사실 힘든데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써요 잘. 그래서 쉽게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이었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서강대가 등급 합 4가 아니고 세계 100분위 합의 몇 프로였죠? 288, 292, 292, 292%, 288% 시절이 3년, 4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 등급으로. 그리고 그게 높은 조건이지. 112만 되더라도 높은 조건이죠. 이제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교과형 1, 2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유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커트라인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보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형도 마찬가지로 교과 비교과를 쓰지만은 최저가 없어요. 근데 비교과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한양대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다. 올해 실제 결과를 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비교과인데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교과를 사실상 반영을 하지 않아요. 교과에서는 세부 특기사항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를 반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하게 됐어요. 그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1단계 있고 그 다음 2단계 갔을 때 이제 비교과를 쓰는 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당연히 그 교과의 커트라인이 높겠죠. 1단계에서 교과로서만 100% 전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아야 되는 거고 학교마다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학생부 교과형으로 해서 연세대학교를 1단계를 통과한 친구는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교과에서 1단계를 교과만 해버리니까 비교과까지 같이 해주게 되면은 그 비교과 가지고서 조금 뒤집을 여지가 생기는데 1단계 가지고 그냥 교과만 가지고 해버리니까 너무 높거든. 그걸 일단 고려하셔야 돼요. 반면에 올해 연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보는 1단계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외로 좀 쉽게 좀 많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합격을 했네 하는 친구들이 지금 1단계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우리 동네뿐이 아니고 다른 동네를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 좀 하기 힘들었을 때 한 친구들 1단계 통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표를 정리해 놓은 걸 보고서 그렇게 좀 한번 이 중에서 나는 이 학교들이 좀 더 유리하겠네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 표를 한번 그렇게 이제 보시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나는 학생부 교과형으로 승부를 보겠다 하는 친구들 중에서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친구들이 아마 지금 여기 설명에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좀 힘든 이야기가 학생부 교과형인데 최저가 없는 경우 그러면 최저가 없는데 아까 전에 한양대 대단이 한양대 최저가 없이 교과형은 너무 높아요. 그냥 1.0 근처까지 가져야 된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없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1점 초반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1점 초반에서 우리 동네는 1점 초반인데 동국대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렇게 보고 주로는 이제 종합형이 될 텐데 종합형을 위해서는 이제 남은 기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 12쪽에 한번 보시면 그 학생부 기록을 익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계열로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 8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별 5개, 큰 별이 5개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마다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지만은 대략 50% 정도, 반 정도는 교과를 반영을 한다. 그래서 교과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좀 상위권 대학 그러면은 교과는 1등급대가 돼줘야 되고요. 중위권 대학 정도 되면은 2등급대, 인문계에서는 2등급대도 초반 이렇게 오고 좀 하위권 대학 그러면은 3등급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는 그 정도 1, 2, 3등급 정도 4등급 정도 되면 비교과가 아주 좋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좀 무난하게 나름 좀 하긴 좀 했는데 정도에서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 2, 3등급 때 정도. 그리고 상중 하는 아무도 주위권 대학 그러면은 우리가 한 건대 정도 주위권 대학 정도 보고요. 하위권 대학 그러면 그 근처에 한 서울대 저쪽에 세종대 정도 보면 좀 하위권 대학 좀 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도 3등급 때에서는 3등급 초반 내지 2등급 후반 정도 이렇게 봐요. 교과서들이 그 정도가 무난하게 합격하는 거기에 플러스 비교과가 이제 좋아야 되죠. 상위권 대학은 최우수로 좋아야 되고 중위권 대학 정도는 우수로 좋아야 되고 하위권 대학이라도 나름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물론 거기에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동방의 추천서도 없지만은 그 필요한 거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교과하고 비교과. 그래서 이후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을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후에 해야 될 것들. 지금 2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것들. 교내 별 중에서 4번이 있죠. 수상. 이제 좀 챙겨야 되는 게 3학년 되면은 수상 같은 경우에도 수학 경시로 영어 경시, 국어 경시 같은 것들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시 대회도 좀 많이 좀 남아있죠. 대부분. 그래서 3학년은 이제 수학의 계절 해서 1학년, 2학년들은 3학년에 치고요. 또 평가를 할 때도 이거는 뭐 딱 그냥 뭐 그렇게 한다고 단정은 못하지만은 조금 그렇게 좀 심정이 가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도 3학년을 조금 배려하는 그냥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할 때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3학년에 좀 또 특히나 좀 우수한 친구들한테 좀 점수가 후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에 학교의 경시 어떤 대회 이런 상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좀 참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상을 좀 받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참체 활동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꼭 필요하다, 꼭 입시 현실이니까 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소논문이라든지 탐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완성을 하지 못했었지 않았죠.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는 한 2편 정도 해서 좀 완성을 할 필요가 있다. 결과물로서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좀 기력 입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교과 같은 경우에도 3학년 1학기까지 좀 챙기고 교과의 반영 그 비율은 1, 2, 3학년 비율이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2, 4, 4 비율, 2, 3, 5 비율을 쓰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3분의 1씩 쓰거든요. 지금 총 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학교들은 1, 2, 3학년 비율이 크게 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2, 3, 5 비율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3, 5. 딱 2, 3, 5 비율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입학사정관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 인상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성적이 향상되는 부분에서 이제 가점 이런 부분들을 더 주게 되니까 반드시 2, 3, 5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2, 3, 5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을 향상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결과를 보더라도 성적이 좀 떨어진 친구도 있죠. 2학년에 좀 떨어지고 3학년에 좀 떨어진 친구. 근데 평균 내면 나는 괜찮은데 이런 친구들은 1단계 합격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상승을 한 친구들은 거의 말하자면 거의 예외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데려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비교과 스펙하지만 교과를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향상을 시키는 게 굉장히 큰 스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신 관리를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예전 설명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1학년 때 한 5권, 2학년 때 10권, 3학년 때 한 5권 해서 전체는 한 30권 정도. 이게 좀 나름 괜찮게 한 무난하게 잘했다. 양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에는 좀 질적인 것도 좀 필요하죠. 근데 한 그 정도 이상은 떼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독서가 지금 현재 한 12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직은 2학년 것도 좀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좀 채워넣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3학년 1학기 때에도 적어도 한 5개 이상 넣는 게 좀 필요하고요. 시간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 전공과 관련될 수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읽어주는 게 필요하죠. 1학년 때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전반적으로 책을 두루두루 좀 많이 읽으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자기 관심 분야에 조금 더 있는 정도. 근데 2학년 되면 이제 확연히 전공 관련 분야를 한 반 정도 이상. 내가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다. 정치 혹은 뭐 행정이고 사회학 이런 관심 그러면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적어도 반 정도 이상 읽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3학년 되면은 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5권 읽으면 한 3권 정도, 3, 4권은 전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도 1학년 때는 약간 넓게, 2학년이 약간 더 좁아지면 3학년 되면은 전공 관련 분야가 좀 좁아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관련 분야는 분야지만 폭도 조금 더 좁아지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독서를 좀 해두고. 그러면은 그 자기소개서 쓰고 학생부의 곳곳에 있는 것들하고 어떤 그 일관성이, 그 연관성, 내지는 일관성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나중에 자기소개 쓸 때도 상당히 유용하고. 그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뒤에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같은 거
제가 정리를 쭉 해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에서는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이거를 좀 참고하면은 다른 어떤 자료를 보는 것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올해의 수시 그냥 9월달, 10월달에 각 대학들, 주요한 대학들에서 면접을 봤던 것들. 여기 친구들이 이제 뭐 대부분 합격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 친구들이 면접을 보고서 저한테 면접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다시 도움이 됐어요.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 논술을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좀더 빨리. 네, 빨리 단순하게 요거는 일일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술 강사진이 상담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외부 출강 이외에는 보통 학원에 출근하는데,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논술에 대한 상담, 입시 상담, 비롯한 논술 상담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 신청서를 지금 내고해 드리니까 작성하셔서 설명회 끝난 다음에 상담 라인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머니들의 신청 일자하고 저희 일정 맞춰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배부할 테니까 오늘 작성해 주시죠. 어머님들 가능한 일치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한 일자를 하나만 쓰지 마시고 복수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정이 안 되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어머님들 되는 시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 선생님 보십시오. 저희 중계 강사진인데요. 송봉호 선생님은 지금 면도계고 수업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이제 강연하셨던 홍 선생님도 지금 저희 중계 강사진인데요. 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중계에서 동승 강사입니다. 강남대성 재중반하고 노무선 노수 출강하고 있는 중물 강사입니다. 최근에 아시는 분 있나? 강남대성 재중반에서 고대 강좌 180명 마감 최고 강사하셨습니다. 이모일 강사입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박수를 강요해서 죄송한데요. 이쪽은 조현경 선생님입니다. 지금 재작년까지 목동 하이스쿨에서 주로 강의하시다가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홍익정 맞죠? 홍익정 강사. 나긋나게만 목소리로 아이들 참석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로 정평이 있습니다. 조현경 강사입니다. 하나도 말씀드렸고 준비 분야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모이 강사서 그리고 이제 2015 학년도 최근에 이제 노출 전형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학년도 노출 출제 경향을 통해서 2016학년도 노출 출제에 대한 어떤 이모이 강사의 예측을 좀 보도록 하고요. 저희 학년 노출이가 보면 강점도 있습니다. 그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몰 강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조현경 강사는 위에 진행된 저희 학년들의 교양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과 저희의 수업의 진행 방식 그리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000명 넘어갔습니다. 저희 학년노출 개원 이래 저희 수강생이 10,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10,000명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학년노출 성적 시스템 굉장히 강점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몰 강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 짧게는 좀 이제 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은 뭐냐면요.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노출 하면 돈 있잖아요. 혹은 노출하면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느나요. 가장 많아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요. 노출을 조금 특이한 과목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들도 국어 공부하면 실력이 되나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수학 문제 많이 풀면 좀 더 잘 풀 수 있나라고 물어보지 않는데 논술은 많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나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논술을 다른 과목과는 되게 특이한 경향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논술은요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말 그대로 우리가 논술이 시험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은 특징이 있어요. 시험은 반드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트렌드가 있는 거고 채점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맞서 준비를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시험도 되게 모호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논술이 객관식은 아니에요. 객관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주관적으로 쓰고 적당히 주관적으로 채점해가지고 애들 하다가 선발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은 지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시험을 보기는 건데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학교들은요 굉장히 그 채점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 갔다가 지망하고 계실 텐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채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가면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채점 잘하는 이유가 다 두 가지로 들어줘요. 첫 번째는 고대만 붙는 애들이 아니고 고대 붙는 애들 가만히 봤더니만은 연대도 붙고 성대도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되게 주관적으로 채점한다면은 붙고 떨어지가 되게 들쭉날쭉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가르쳐보면은 점점 늘어나는 게 옥수학 경쟁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대가 보기에 잘 쓴 애들은요 연대가 보기에 잘 썼고요 성대가 보기에 논술에 기본이 돼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채점 기준이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공개하는 거는 학교가 채점을 했을 때 사람마다 교수가 다르니까 채점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여주면은
93%의 학생은 2명의 교수가 채점, 원래 기본 2명 채점합니다. 근데 93%는 이 교수의 채점과 저 교수의 채점이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래요. 7%는 차이가 나다 그래요. 7%는 차이가 나면은 재채점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채점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수도 시험에 하나고 명확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채점 기준만 맞춰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되게 여러 군데를 가요. 여기 뭐 중교 수업도 하는 거고 도봉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로 보면은 저기 이천, 포천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목동 수업도 하고 지금 이제 제동반, 강남대성에서 이제 제동반도 하는 거고 대치동 아마 노수라분 중에서 아마 가장 특검 로고스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다양한 애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요. 지역적인 편차가 조금 있는 거고 근데 지역마다 조금 더 유리한 전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으로 가는 거는요. 방향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교수 아이를 가르치면은요 물어보거든요. 너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몇 등급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수능만으로 사실은 정시로 대학을 어느 만큼은 갈 수 있겠지만은 상위권으로 가기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상 같은 경우는 이게 점수가 이제 쭉쭉 돼가지고 1반, 2반 있는 건데 상위반 애들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몇 등급 맞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1등급인 거는 고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 틀렸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애들은 몇 개 틀렸냐가 아니고 몇 점짜리를 틀렸냐가 의미가 있는 시험이 되버려요. 그래서 실제로요 수능은 그래요. 수능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수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기준입니다. 1년 정도 누구나도 잘해요. 근데 논술은 조금 다릅니다. 논술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애들이 전부 다 하지는 않아요. 안 하는 애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비를 갖다가 잘 해나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사실 논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지금 나오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편하게 해도 괜찮은 건데요.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은 정시를 들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재수생과 고3이 경쟁했을 때요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연대라는 고대 같은 경우는요 신입생 중에서 고3 비율이 50% 미만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재수와 삼수가 정상인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체 합격생 중에 절반 이하밖에 안 돼요. 서울은 훨씬 더 심합니다. 위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오히려 이제 좀 준비가 좀 편하고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게 논술 전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논술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모호하지는 않아요. 조금은 더 쉬워진 것 같은 경우는 있어요. 첫 번째가 쉬운 경향인데요. 1번 쉬워진 거고 2번이 뭐냐면은 지문들이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문제 딱 보고서 금방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국어도 어려운 건데 어려운 질문을 보기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 패턴이요 많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지문도 훨씬 쉬워졌어요. EBS와 교과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건 트렌드예요. 이게 고려대 문제가 언제 거냐면요 이번 주 일요일날 본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서 논술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보고서 답을 적어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거든요. 이 포괄적인 주제를 갖다가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가지고 맞춰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고려대 스타일이에요. 고려대는 되게 큰 얘기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삶,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넓은 주제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상위권 대학들의 특징이에요. 연세대도 굉장히 크게 봐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올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권으로 가면은 범위가 되게 좁혀져요. 그래가지고 뭐 가로 나를 설명해봐라, 가로 나를 비판해봐라 준비가 조금 더 편한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요 시간이라든가 뭐 이게 자체보다도 큰 프레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논술도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이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많이 오는 게 논술 공부하러 제일 많이 오러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수능 끝나고 제일 많이 옵니다. 수능 끝나고 와서 수능 끝나면은 절망적이죠. 우울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말에 시험 봐요. 수능이 목요일이고 시험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있는 건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험 보기 위해서 목요일날 하루 준비하거나 목요일날 그러면 이틀 준비를 해요. 이틀 준비하고서 그럼 붙을 수 있을까라고 많이 물어보는 건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학생도 하루 이틀 열심히 준비하고서 수학 1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마찬가지. 논술도 근데 다른 과목보다는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은 올해 해도 보통은 2학년 여름방학이라든가 아니면은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준비를 안 하거든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문제도 쉬워지는 거고 질문도 쉬워지는 거고 시간과 분량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 보고 나면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우리는 이런 애들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을 싫어해. 이렇게 쓰면 몇 점이고 이렇게 몇 점 감점이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준비하기가 되게 좋은 시대가 왔고요. 맞춰서만 준비한다면은 정시보다는 어쩌면 더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라고 봐요. 보통 아이들은 수능에가 열심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폭이 상당히 좁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길을 보는 것도 지혜로운 입시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보니까 2000년생이더라고요. 2000년생 가지고 14년 동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앞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가 보면 15년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 2년 동안에는 어느 만큼 버틸 수 있는 건데 3년, 4년 학생들이 이제 뭐 떨어지는 애 생기고 붙는 애 생기는 건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왔기 때문에 학원이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이렇게 잘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잘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학원이 긴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생들도 아마 이 동네에서 아마 가장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명문대가 이만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예요. 강남에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강북으로 오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강북에서 시작해가지고 강남까지 진출하는 케이스는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작은 다 여기 시작했어요. 강남 이게 중계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이쪽 수업이 더 적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보면은 최상위 논술 재수생들은 강남대성이고 고3은 대치동 로고스예요. 저도 저 두 군데 다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성공해가 사실은 그쪽으로 스카우트가 난 케이스인데요. 애들이 그래요. 파이널 시즌 되면은 중계에서 있는 거를 갖다 조금 걱정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대치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계에서 있어도 저를 만나게 되고 대치동과 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사실은요. 강남에서 만날 수 있는 사실은 최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강의를 만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름들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사진이 이렇고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논술이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죠. 수능은요. 정규적인 시기에 모의 논술을 봐요. 모의 평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진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뭘 잘하고 뭘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 그림이 나오는 건데 논술은 딱딱 잘못하면은 떨어져야지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고 혹은 합격을 받으면 잘했고 알게 되는 건데 그건 시기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적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이따가 주현경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성적을 개인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썼어요. 나는 잘 썼는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더 잘 쓰면 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평가 시스템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그거 갖다가 내 점수가 얼마고 다른 애의 점수가 얼마고 이게 베이스가 되게 넓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베이스가 중계동, 목동,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까지 하고 고3도 있는 거고 당연히 재수생까지 다 들어있어요. 최상위 베이스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까지 가능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재 시험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본 시험에서 그 성적표에서 한 몇 점 이상 됐으면 좋겠다. 이거 갖다가 저희가 마지막에 원서 쓰는 기간에 그거 상담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원서를 아마 그 첫째 아이인 경우는 잘 모르실 텐데요. 둘째나 셋째 아이 숫자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시 원서 쓰는 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학교 가면은 자료 2개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뭘 가져오라 그러냐면 수능 점수를 가져오라 그래요. 모평 점수죠.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그 점수를 가지고서 논술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을 보게 돼요. 네, 내신과 수능이 논술 전형에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능은 초점을 끝나는 거고 내신은 반영률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내 논술 실력을 가지고서 어느 학교를 쓰는 거고 그 학교 중에서도 어느 과를 갖다가 써야 되는지 파악하려면은 내 논술 실력에 대한 결과적인 지표가 필요해요. 그거 갖다가 저희가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많아요. 합격 때만은요 정말로 널리고 널렸어요. 자, 합격 때만 되게 많습니다. 붙은 애들이 많이 보는데 붙은 애들을 가만히 보면 천차만별처럼 보여요. 근데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수석답안들입니다. 수석답안은요, 교수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폼에 가장 가까운 아이들이에요. 붙은 답안과 수석답안은 격차가 되게 커요. 아이들한테 주면은요, 수석답안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학력자가 많다 보니까는 저희도 M대건, 고대건,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열이라든가 사회계열 수석이라든가 경제학부 전체 수석이라든가 수석답안이 누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답안들을 통해서 학교가 원하는 채점 방향 갖다가 이제 역으로 알아내고 좋은 답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석답안도 좋은 거고 학습답안도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다른 학원을 잘 못 주는 게 있어요. 붙은 답안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왜 자수서 붙었는지만큼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왜 떨어졌는지,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인데 사실 떨어진 소스를 구하기 쉽지가 않죠. 붙은 애들한테는 저희가 너 이거 답안 붙은 거 보고 놓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면 써와요. 붙은 답안은 저희가 보고는 쉬운 건데 떨어진 답안은 보고는 어렵습니다. 떨어진 애들한테 어떻게 써 떨어졌는지 한번 보고를 이러면은 비참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속 답안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디서 구하냐면요, 학원에서 구하죠. 재수학원은요 부속 답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네가 어떻게 써 떨어졌는지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성사를 해주게. 그러면은 많은 아이들이 부속 답안들을 갖고 와요. 이게 기법이 되게 힘든 답안들이거든요. 그래서 합격 답안과, 그러니까 사실 합격 답안만 보면은 얘가 뭘 잘하는지 사실 파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쓴 답안과 떨어진 답안들이 있어요. 떨어진 애들은 잘 몰라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붙은 답안과 떨어진 답안들, 이 두 개의 대조를 봤을 때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떨어진지를 갖다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베이스가 오늘 넓다라는 거예요. 지역적 베이스도 넓고요. 그 다음에 고3도 많은 거고 재수 점수도 많은 거고, 이게 베이스가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지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렇습니다. 실적인 점은 먼저 보자. 이 녀석은 제가 작년에 발표해놨어요. 경제학부고, 경제학부 수업 가면은 4년 장학금이 나와요. 4년 장학금이면은 대략 얼마가 되냐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1년에 보통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농담으로 그래요. 4천만 원이니까는 이 학생이 수업하면서 쓴 글이 2,000자 썼거든요. 1,000자짜리 2문자 썼어요. 농담으로 이제 자기 한 자당 2만 원씩 벌었다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4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즐겁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 남자친구는 지금 올해 재수했거든요. 재수가 제가 가르쳤는데 얘가 이제 그 쓴 샤프가 있어요. 그 수석 샤프라고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핑크색 샤프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 수석 샤프를 가지고 올해 논술을 봤습니다. 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결과 안 했기 때문에 붙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붙어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여기서 사회과학계 대학 전체 수석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몇 대 몇이었더라? 3,900명이었나? 그러면서 1등한 학생이었어요. 이런 학생들은요, 글이 빛나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 애들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특히 뭐 하이학과들 같은 경우는 얘가 왜 붙었나? 심지어는 본인도 근데 제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붙은 애들 중에서 수석 답안들은요 정말 빛납니다. 보관해 보면은요, 야, 너 나보다 잘 썼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주거든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 아주 잘 썼어요. 탁월합니다. 이 학생도 글이 빛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채점 기준이 있는 거고, 학교가 진짜 수년 동안 이런 애들 뽑아왔고 이런 애들 뽑아왔어요. 이 베이스에 기반해서 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개에서도 성공했던 거고,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곳을 다 넣고 있잖아. 이것도 다 대부분 강남에 있는 것들이죠. 요것만 강남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런 학원들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그냥 다시 오래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요.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성과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요. 논술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이 좋은 강사 밑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서 올바른 시기에 적절하게 준비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냐면은 대부분 아이들 논술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절반도 안 해요. 특히 이 시즌에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미리 남들보다 미리 준비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지우는 이제 조영근 선생님께서 어쩌면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실적들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저희가 수업이 4시간 진행되는 건데 첫 시간에 뭐하고 두 번째 시간에 뭐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가지고 아이가 한림원 교실에 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밟아 나가게 될지, 또 저희가 주간 프로그램이 아니고 1년 단위의 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를 조현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하러 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전에 소개받았던 조한경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요 이전까지 오해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앞으로 고3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머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는 수능 전에 보는 수시 1차와 수능 후에 보는 수시 2차 이렇게 나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학교들에서 현재 발표한 상태에 있는 학교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모집 요강들은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대략의 시행 일정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이제 가톨릭, 건대, 동국, 동의대, 뭐 연대, 한양대사, 그리고 항공대, 홍익대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2차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대를 비롯해서 내부분 학교들이 수시 2차에서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희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와 관련해서 부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을 이제 인문계에서는 이제 출제를 하죠. 인문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시문들, 텍스트 제시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독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응용을 해서 풀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을 내는 것을 인문 논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한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10개까지. 국어 제시문이 한 10개 정도 나오고 그 이하로 이제 출제되었을 문제는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통 저희가 인문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인문 논술 유형들에게는 보통 이제 요약, 비교, 설명, 평가, 자기연애 그리고 표 분석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유형이 한 번에 다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한 2개, 3개를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학교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학교들이 바로 이제 이대나 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국어 제시문 10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기도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중대나 아니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인문2라고 해서요. 사회과학이나 경영대 쪽에서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매년 그렇다기보다는 출제가 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표시를 해놓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수리와 수리논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고려대, 여기 보시면 고려대만 전체로 되어 있는데요. 고려대는 계열 상관없이 한 문제는 언어논술, 한 문제는 수리논술을 내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근데 고려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계열을 구분을 해서 보통 경제나 경영이나 아니면 금융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상경계열에 한해서 수리논술이 출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건대 상경, 이화여대 사회 상경, 그리고 숭실대 상경, 그리고 중앙대 상경, 한양대 상경, 그리고 항공대 이학 이렇게가 이제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경희대 사회계열은 인문 논술, 요약, 비교, 설명, 평가 이런 것들을 묻는 인문 논술과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수리 논술까지 함께 출제가 되는 학교가 이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학생들 중에 영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학교를 피해서 좀 원서를 내는 편이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수리가 좀 유난히 부족하다는 학생들은 이제 상경계열이나 고대는 좀 피해서 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보다도 한 6월달 정도 되면 좀 더 어머님들이 주의 깊게 좀 보시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유형을 좀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프로그램이 보통 수능이 끝나고 나서까지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약 1년 정도가 못 되는 정도의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보다 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커리큘럼을 먼저 보시고 반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1년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에 유형편 논술 기본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화편 논술 해서 심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서는 대학별 여름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는 파이널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년에 이렇게 수업이 진행했다고 보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형편 논술은 12월 27일부터 시작해서요. 한 3월 말 정도까지 약 1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유형편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유형들이 있죠. 요약, 비교, 설명, 평가, 그리고 자기변해, 그리고 표분석이나 이미지 해석, 그리고 수리 논술까지 포함해서요. 이 유형들을 저희가 빈출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그 유형을 한번 다 돌아서 마스터하는 기간을 약 12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논술 원서를 많게는 6개까지도 내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복수 지원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유형들을 한 번 이상씩은 다 시험에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적어도 이 정도 유형들은 다 보고 나서 기본을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방금 열거해드린 유형들을 확인하는데 한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3월 말 정도가 되고요. 4월, 5월, 6월에서는 이제 심화편 논술이 진행이 되는 거죠. 유형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실제 논술에서 출제되는 유형들을 한 번씩 다 경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자기가 원서를 낸 학교들의 문제를 풀기 직전에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화편 논술도 총 12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 12주는 내신 기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을 다 포함한 12주입니다.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한 6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그 유형편 수업이 끝나고 나서 4월 달에는 또 중간고사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6월 달 지나기 전에는 또 기말고사가 있으니까요. 그 기간을 빼고 하면 수업은 한 6주 정도,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하면 한 12주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해력이나 논리력이나 창의력이나 표현력 이런 것들의 중점을 맞춰서 조금 더 심화된 상태의 문제들을 풉니다. 유형편 수업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세분화해서 그것에 맞춰서 연습을 했다면요. 심화편에서 말하는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은 학교들이 논술고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 평가 내용에 맞춰진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제 학교들이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논술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수학을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보통 수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지점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점들이 바로 이해력, 그리고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표현력입니다. 이 중에서 심화편에서 좀 더 주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이제 논리력과 창의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형편 수업에서는 제시문을 독해하고 그 독해한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심화편 수업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기본을 다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학교가 요구하는 유형에 맞춰서 좀 더 논증적이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겹쳐지는 천편일률적인 수업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에 맞춰져서 아이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심화편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편까지 하면 6월 말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6월 말 심화편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모평을 보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기 등급이 나오죠. 보통 6월 모평에 나온 등급이 11월까지 유지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통상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몇 개 영역에서 한 등급 정도 상승되는 것이라서 사실 논술 원서 지원 자격 조건에서는 그것이 큰 변화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 모평을 보고 나면 그 모평 본 점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학교에 이제 지원할지를 확정을 짓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출제하게 되는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진 연습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7월, 8월 8주 동안에는 대학 분별 수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말씀드린 그 등급에 맞춰진 수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등급이 뭐 3개가 5였다 이렇게 하면 그 등급에 맞춰져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원서를 넣는 학교들은 등급에 조금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8월부터는 등급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반 구성은 서울대반과 연고성반 그리고 상위권대반, 상위권대반은 보통 성균, 한양, 중앙, 경희 이 정도 학교들이고요. 통상 이 학교들이 지금까지는 등급을 비슷하게 요구했던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동반에서는 경희, 건국, 동국 이렇게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논술로 대학까지 가는 이제 보통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은 2개 합이 7이거나 2개 합이 뭐 6, 요 정도 되는 조금 등급의 여유가 있는 학교들을 이제 논술로 대학가기 반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서 그때 또 다루게 되는 거죠. 여름방학 때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조금 기준 없이 모두가 다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했다면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진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7월, 8월 이제 8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파이널 수업은 9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9월 둘째 주면 이미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 몇 개의 논술을 지원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묶음의 수업이 아니라 연대반, 고대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수업은 수능 전에 이제 수시 1차반이 있고요. 수능 끝나고 수시 2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름방학까지 논술 실력이 다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파이널 수업들에는 보통 이제 기출문제들을 시간과 분량에 맞춰서 실전 연습을 시키는데 이제 주력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단위 이제 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의 보통 이제 1년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아까 다시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의 이제 반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12월 27일부터 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기 맨 위에 있는 스카이 논 구술반은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보지 않는 대신에 구술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 구술의 수준이 사실 논술 정도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말로 표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입력하되 그거를 글로 써내느냐 말로 써내느냐 이렇게 출력해내는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서울대 문제는 논술 문제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서 구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그러니까 2학년 예비고일부터 예비고에서 바로 고3으로 편입되는 이 순간부터 서울대 농구술반으로 편입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반은 두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고성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반들이 지금 A, B, C, D, E, F 이렇게 6반이 진행이 되고 있죠. 보면 수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연고성반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제외하고 그 연대와 성대는 수리가 들어가지 않고 고대가 수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왜 수리가 포함되어 있냐 아시겠지만 보통 상위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학교들을 다 복수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빼놓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는 수리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고성반에서는 한 12번 정도의 수업 중에 2번 정도의 수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단호하게 수리가 부족하고 수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수리가 포함된 학교들은 빼고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성적대는 연고성반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연고성반의 수업을 들 때 수리 수업을 제외하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본인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카이 그리고 연고성을 제외하고서라도 논술의 중요성은 언제나 중요시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논술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성대, 서강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식일대, 건대, 동대 등 다양한 사회권 대학들이 있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고 인식은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명문대반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에는 지금 수리가 들어가는 반도 있고요. C나 F나 G에 보듯이 아래 수리가 그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질상 수리를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목표가 분명해서 그 환경계열에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수리가 포함되지 않은 반에 애초에 시험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논술에서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부분이 있다면 언어논술 강사뿐만 아니라 수리논술 강사도 좀 탄탄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애초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동의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좀 지원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프로그램도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려면, 이제 수업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걸 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학년 수업은 4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4시간은 강의 시간 2시간,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첨삭하는 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구술 이론 강의, 실전 논술, 1:1 대면 첨삭, 해제 강의 및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저희가 이제 강의에 따라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2시간 정도 쓰고 첨삭을 하고 1시간 정도 쓴 문제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강사도 있고요.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2시간 동안 쓰고 첨삭을 하고 또 다음번 수업에 그날 썼던 것에 대해서 해제하고 강의하고 진행되고 이렇게 2시간 강의, 2시간 쓰기 첨삭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는 강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4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그리고 첨삭하고 이것들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제 저희 한림논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강사들이 중계에서만 수업을 한다는 것이 아닌 것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반가운 논술 수업에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덕외고나 아니면 여기서는 영신여고나 아니면 대진여고 이렇게 가까운 곳의 학교들에도 출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에 주로 강의들이 많이 나가시죠. 그래서 대성, 속하 이렇게 많이 강의 나가셔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수업을 할 때는 거의 뭐 1000명, 2000명까지도 가니까요. 학생들의 수가. 그래서 그 학생들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제 논술평가 시스템인데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의심을 많이 하시는 지점들이 논술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학교들이 분명 이번 논술에서 어떠한 부분들의 요건을 맞추면 좋은 점수를 평가한다. 이러한 논술 평가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시간 글을 쓰게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출제한 학교가 발표한 양식에 맞춰서 지침에 맞춰서 점수를 채점을 하죠. 그래서 그 채점한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출강 학급에서 받아들인 수업들을 다 수렴을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매회 성적표를 기록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수시로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점수
논수와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글에 대한 강사의 평가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무슨 이런 평가들이 어떠한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논술이라는 게 주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아니고 객관적인 학교가 발표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부합하는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매회 쓴 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는 글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애썼는데라는 이런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번 평가 시스템에 올려서 성적들을 좀 확인을 하고요. 여기 좀 흐릿하게 나와 있기는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개인 점수고요. 이게 반평균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가 출강하는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다 포함한 전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 한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학생들 사이 중에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좀 더 자기에 대한 자극을 주는 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이 그 학교 출간뿐만 아니라 중계 그리고 목동 캠퍼스 그리고 저기 서구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대성에서 출간하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다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한 15년 이상 계속 지속된 저희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좀 신뢰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확실한 체계적인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지점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시스템을 한 6월 말까지 마친 다음에는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논술 안에서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수업은 1년치 커리큘럼과 그리고 4시간 동안의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인원은 한 반에 9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정도 진행을 해야 강사가 직접 1대1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스카이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홍영용 소장님이 되게 많은 곳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업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실 수는 없어서 지금 한 2~3강 정도 이제 중계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홍영용 소장님 수업에 관해서는 조금 인원을 더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수업을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보통 한 반에 9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참석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선생님이 어디서 강의하시는 거죠? 네. 저희 수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리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콘서트 수리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이 수리 선생님이 부정의 선생님이 강의하고 쓰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그 강사 배경에 보면 인문 강사 선생님들 각 방에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수리 강사 선생님들 그냥 수리라고 쓰여져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인문 선생님들보다 수리 선생님들은 인원이 조금 더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해서 이 강의에는 어떤 분이 들어가시고 이런 것들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고요. 그럼 저희가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박세환 선생님, 그리고 박경식 선생님, 박정현 선생님, 그 다음에 이명화 선생님, 그리고 최지희 선생님 이렇게 수리 강사로 유명한 5분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들이 그 수리라고 책정된 시간표 안에 배분이 되셔서 수업을 들어가시는 거고 그 12번의 회차 중에 수리에 해당되는 날은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리 강사가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첨삭도 해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나눠드린 그 노란색 종이에 보면 그 상담